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7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한데요.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안수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0일 전에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90일 전에는 총선 출마 공직자는 사직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2월 15일은 지자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3월 26일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고요.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대망의 마침표를 찍게 되죠. 사실 예비후보 등록 첫날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특별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엔 제한적인 범위 내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 전에 예비 후보자들은 제출 서류가 잘못됐거나 구비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예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요.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열차, 터미널 등 특정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불가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은 개인 SNS에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표명은 가능하지만 허위 사실 등 거짓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에 관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이나 또는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개 속으로 변수는 남았지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그 뜨거운 페어플레이에 막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 원혜영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의 지역구인 오정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혜영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마다 원혜영 정신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내년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오정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만수 전 시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정 지하철의 차질 없는 완공과 GTX D노선의 오정 유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기도 한 김 전 시장은 원혜영 의원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부천 오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 길을 이어받아서 나아가보자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국가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정신을 올곧이 계승해서 같은 더불어민주당인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구 출마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서 전 의원 역시 원혜영 의원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던 인연을 강조하며 믿음과 신뢰에 원혜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만수 전 부천시장과 총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지역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왔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택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5년 동안 같이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함께 이렇게 경쟁을 한 것이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또 정치 현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의 우정을 넘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후보들이 저마다 원외형 계승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 야당에서는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오정구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병도 자유한국당 오정구 당협위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오정구 지역이 여당 강세 지역인 만큼 야당 후보끼리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구자호 오정구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구자호 위원장은 기득권 정당이 아닌 개혁을 할 수 있는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부천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년 그 촛불 정신을 많이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을 깨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니고 이번에는 진보적인 정의당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오정구를 지키던 원혜영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오정구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이번에는 김포로 가봅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김포 지역구 후보들도 저마다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김포시 갑지역구 예비후보들부터 살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섞여 있는 김포시 갑지역구. 김포 고촌읍과 김포 본동, 사우동과 풍무동, 장기동이 김포시 갑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갑지역구의 현 국회의원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마치는 대로 21대 총선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예정. 이에 맞선 여야 후보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친 이는 같은 당 소속인 유영록 후보. 전 김포시장을 지낸 유 후보는 일찌감치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후보 등록 역시 가장 먼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진호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 후보는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 후보 역시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도전장과 이에 맞선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김포시 갑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첫날 김포시 갑지역구에서는 유영록, 박진호 두 명의 후보만이 예비후보에 등록하며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알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에는 경기 부천의 내년 4.15 총선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부천 원미 갑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의 3선 도전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의 후보들이 또다시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 원미갑 선거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인 김 의원이 지역에서 굳건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인 김문호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출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도 출마했던 이음재 자유한국당 부천 원미갑 당협위원장도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경기도 의원을 지낸 이 당협위원장은 지역 내 여성 정치인으로서 활동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 원미갑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황인직 현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총선 재도전자들이 속속 출마의 뜻을 내비치면서 현재로서 부천 원미갑 지역에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미동과 심곡동, 역곡동 등이 지역구로 포함되는 부천 원미갑 선거구. 현직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과거 격돌했던 후보들이 또 한 번 맞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4년 전과 비교해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제 2019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곧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경기도 살림은 어떻게 꾸려질까요? 도의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핵심 사업을 김초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27조 383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사업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 기본소득은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54억 원입니다.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 역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면접 한 건당 3만 5천 원씩 6차례, 연간 총 2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98억 5천만 원입니다. 청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은 80억 원이 증대돼 528억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30%이던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은 내년부터 50%로 높아져 반값 교통비가 실현됩니다. 19세에서 23세 청년의 경우 연간 교통비에서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 밖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과 신규 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 등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36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증액 규모는 총 872억 원. 반면 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 예산 30억 원,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예산 12억 원 등 총 80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지역의 계곡과 하천을 점령했던 불법 시설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이후에 계곡 활용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73%가량이 철거됐습니다. 용인, 고기리, 양주, 장흥, 포천, 백운계곡 등 주요 계곡의 방갈로와 평상, 불법 교량이 사라졌습니다. 11월 30일 기준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 1,392개소의 불법 행위자를 단속하고 이 중 73.3%인 1,021개소의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폐업과 업종 전환, 취업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복원된 청정 하천 계곡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달 말까지 시군 공모를 통해 우선 시범 정비 사업 3곳에 대한 120억을 지원하고 하천 불법 정비를 추진하는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22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심사 선정하여 총 34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동 화장실과 쓰레기장, 친환경 산책로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시군 단위로 사업을 공모받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유튜브 영상 공모나 SNS 사진전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청정한 계곡, 하천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질TV 김태희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 기업인 이날파 루프 시스템즈가 경기도 화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파 그룹과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는데요. 경기도민 우선 채용에 관한 내용을 담아 200여 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 자동차 부품업체인 이날파 루프 시스템즈. 주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만들고 현대나 BMW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2위에 자리하고 있고 국내엔 경기도 화성 등 2곳의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태양광 기술 등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데 그 제조 시설도 경기도에 둥지를 트게 됐습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장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2천만 달러, 우리 돈 230억 원이 넘습니다. 낙점된 지역은 화성으로 자율주행차의 보조 시스템과 태양광 선루프 등 최첨단 기술 생산을 담당하게 됩니다. It's a very good opportunity, and with your support, we can go now into the next step in our investment, but as well into our investment of new technology and providing the best solution for everybody.
이번 협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민 우선 채용을 명시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지어지는 생산시설은 오는 2021년 가동이 목표입니다. 도는 이 업체가 현대차 등 세계 5대 자동차 업체와 협력할 수 있게 돕고 화성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버스 노선 입찰제에 참여할 운송자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평가 절차를 거쳐 기존 13개 업체와 신규 3개 버스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된 곳은 14개 시군, 16개 노선, 120대로 2기 신도시와 중소택지지구, 교통소외지역 등입니다. 경기도는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협상을 벌인 뒤 내년 2월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노선 입찰제 버스를 운행할 방침입니다. 버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부천시 심곡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은 도예체험과 유튜브 제작 등 연령에 맞는 다양한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도 유튜버는 학생들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해 유튜브 한 편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교실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심곡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연말을 맞아 올해의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시의 올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 인천에선 여느 때보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리고 GTX B와 D 노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올해 인천 이슈를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유재영 의원께서는 올해 인천시의 제일 이슈 어떤 것으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빠르지 못한 대처로 인천 시민들의 그 특정 지역의 네. 그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과 또 미처 찬물에 그 불신이 생겼고, 인천시는 대외 신뢰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인천 시민들로부터 또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처리 과정에서도 그 투명성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인천시와 결국에 시민들 간의 소송까지 가는 그 뒷처리를 보면서 이번 그 2019년도에서는 핫 이슈한 게 붉은 수돗물 사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영 소장께서는 인천시 제1 이슈 무엇으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이제 광역 급행철도 GTX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8월 달에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GTX B 노선이 이제 개통되게 되면은 송도에서 서울까지 30분이면 이내로 진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결국 GTX B 노선은 인천 연수구를 비롯해서 남동구, 부평구의 상당한 수혜 지역으로 제공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또 지난 10월 달이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비전 2030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또 GTX D 노선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노선도 뭐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게 구체화될 때 내년 하반기쯤 되면은 서구하고 계양구 일정 부분 영향을 수혜 지역으로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GTX가 인천 전체 판도를 다 바꾸는 거거든요. 연수 남동을 시작해서 서구 계양까지 부평도 물론 포함되고요. 이게 가장 컸던 인천의 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제 인재로 꼽을 정도로 이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이제 행정상의 문제가 컸는데요. 유재영 전 의원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는 그럼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이도영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각 사업소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하고 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공직도 알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게으리하다 보면 그 반복적인 훈련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또 인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화력발전소라든가 우리 네. LNG 기지라든가 석유화학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많은 만큼 이런 매뉴얼들을 하루빨리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불구수돗물 사태를 이제 넘어서 이제 교통 분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두용 소장께서 꼽아주셨던 이제 그 GTX 광역 급행철도 네. 이슈인데요. 송도 이제 국제도시와 이제 부평,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를 잇는 GTX B 노선이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죠. 그리고 GTX D 노선까지 추진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두용 소장님, 올 한 해 네. GTX가 지역을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GTX D 노선이 하지만 윤곽만 나온 상태거든요. 청사진만 제시했지 구체적인 노선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 노선과 D 노선을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GTX D 노선이 기점이 어디가 되는지도 지금 전혀 정해지지가 네, 않은 맞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과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청라 국제도시에서 출발할 건지도 아직 몰라요. 네네. 뭐 인천 공항까지 연계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뭐 청라에서 연계하겠다라는 게 뭐 인천시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 아직까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수혜 지역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GTX D 노선에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칠까를 예측하기는 조금 지금 섣부르다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검단 신도시하고 청라 국제도시 청라, 예. 주민들 간에 지금 민민 갈등까지 벌어지고 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검단 신도시 주민들까지 김포 한강 신도시 주민들까지 가세한 상황이고요. 네. 현재까지는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 노선의 영향력이 연수, 부평에 네.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거기에 더 초점을 기울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올 한해 인천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역 화폐였습니다. 인천 이음카드인데요. 인천 이음카드의 이제 성공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이제 두 차례나 캐시백 비율을 낮췄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제 이용률이 낮아졌다라는 이런 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인천 이음카드 먼저 유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자랑인지 흉인지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이음카드는 2018년 3월에 제가 네. 7대 의회에 있을 때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만들었고 네. 그때의 목적은 역내 소비를 좀 촉진하고 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아쉬운 건 애초에 취지와 달리 그 사용자의 인센티브를 너무 과도하게 주다 보니까 두 차례 걸쳐서 캐시백 비율을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주다가 뺏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됐는데 네. 굉장히 좀 아쉽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그 가맹점 확보에 좀 힘을 쓰고 가맹점 수수료를 확대해서 이용자와 판매자의 네. 공동이익을 추진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제도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두용 소장께서는 인천 네. 이음카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효과는 컸지만 네. 수요 예측에는 실패했다. 예. 그러니까는 재정 부담 추계에는 잘 예측이 맞지 않았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인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은 대형마트의 그 매출을 7.4%를 감소시킨 효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천 시민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골목 상권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요. 틀림없이 효과는 있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한테 어쨌거나 혜택 캐시백 그렇죠. 비율에 따라서 돌려받은 그렇죠. 금전적 이익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가입자도 물론 90만이나 이르게 되고요. 하지만은 비용이 문제입니다. 72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 세금이 네. 들어간 상황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이 과연 있었느냐? 즉 가성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슈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시정을 둘러싸고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논란이 있죠. 바로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시의회가 이제 지하도상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하지만 그 수정안이 여전히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데다가 행안부의 제의 요구 등 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재용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수정안 이 해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 가지 해법을 놓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엔 인천시가 페널티 물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버틴다. 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 시의회가 수정 가결은 됐지만 공직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 공직은 수정안을 가지고 행안부를 이제 설득해 보겠지만 결국 행안부에서는 제의 요청하겠죠. 네. 그러면 인천시는 임시회를 열어서 원포인트로 이제 개회를 할 거고, 만약 거기서 그냥 원하는 대로 가면은요, 결국 대법으로 아마 갈 겁니다. 네. 법에 가서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천시는 그때까지 시간 벌기는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폭탄 돌리기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문제되는 건 뭐냐면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1년에 약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00억 정도의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게 10년간 만약에 물어야 된다 그러면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뭐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근데 제도를 만들 때 인천시에서 그 잘못 만든 조례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은 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천 오정구를 지역구로 하는 원혜영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 포스트 원혜영은 누구냐, 오정구에 나설 차기 주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과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후보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불출마 이유를 밝혔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부천 정치권에서는 원혜영 의원의 육선 여부가 네. 올 초부터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51년생이기 때문에 그만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실 육선 도전에서 국회의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논란이 계속해서 이제 되어 왔었는데, 1년 동안 그런 논란의 어떤 이제 종지부가 이제 원혜영 의원의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 이제 종식이 됐는데, 불출마 선언문에 보면 내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딱 70세인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좋은 때다.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다시 도전해 보기로 해서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제 인생 2막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원 의원은 그동안에 이제 웰다잉 시민운동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정치 행보를 그만하고 이제 웰다잉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선이 이제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뭐 야당에서도 지금 김영우 의원도 좀 불출마 네네. 선언했고요. 이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물갈이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물갈이란 표현이 상당히 좀 저는 저 자신도 동의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이 공천혁명 혁신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것을, 그걸 물갈이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당내에 인적 자산이 없을 때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지금 원혜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이번에 불출마의 용단이 물갈이의 재료로 쓰일까 두렵다,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과거에 이 전국이 불안하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많은 정당들이 물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왔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온당한 방법이냐 할 때는 저는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당내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이미 공천 룰을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모든 후보들이 선출직 공직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공표를 했고, 그 시스템 공천에 대한 방식을 뒤엎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일부분 네. 지역구의 한 30% 정도, 네. 그러니까 한 30석에서 40석 정도는 뭐 물갈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한 자 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단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총리라든가 이게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커나오는 인재를 육성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재를 육성해서 그 인재가 시민사회 운동도 같이 하면서 이 정책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렇게 세대 교체가, 또 인적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물갈이로 나의 재료로 쓰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원혜영 의원께서 이제 불출마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다음 그 차기자는 누구냐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현재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 그리고 김만수 전 부천시장이 지금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먼저 서영석 전 의원 어떤 인물인가요? 서영석 전 도의원은 이제 2대, 3대, 4대 부천 시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3대 때 이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했고요. 원혜영 의원이 1996년도에 설립한 부천 유경재단 이제 장학재단이죠. 유경재단의 이제 4대 이사장을 맡기도 했고요. 이제 약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21대 이제 부천시 이제 약사 회장도 했었습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원혜영 어떤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하면서 이제 지금거리에서 어떤 핵심 선거 참모로서 이제 역할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 오정 지역에서 시의원 시절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25년 동안 바닥을 훑어온 어떤 지역 정치인이라고 봐야죠. 특히 이제 2014년도에 경기도의원에 이제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이제 도의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이제 뭐 시의원 시절부터 이제 비타민 아저씨라는 어떤 그 별명을 갖고 이제 자기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이 입당을 시킨 당원이 한 3,000명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이 당원을 확보했다면 충분히 이제 경선에서도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어떤 가점을 받는다 보면 어떤 누구와도 이제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서영석 의원의 입장입니다. 네. 자, 우리 김만수 시장도 뭐 부천시장 전 시장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분이 또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친하죠. 네, 당내 경선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이 뭐 25년 지기라고 합니다. 그 많은 뭐 김만수 시장이 뭐 어디로 갈 것이다 많은 설들이 있으면 결국 오정으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당의 경선 룰이 이미 정해지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50%, 또 여론조사 50%로 아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분이 이 경쟁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봐요. 저는 당심을 누가 확보하느냐. 예를 들어서 당심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심이죠. 오정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오정 시민들이 원하는 가치와 비전을 누가 그 기대감을 풀어줄 수 있느냐,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호응, 기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라고 저는 보고 아마 두 분이 많이 준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분은 오랜 기간 시의원과 도의원을 하셨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한 분은 부천시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혜영 의원님의 원심인데 아마 두 분이 원혜영 의원님의 계승자 전략을 쓸 거예요. 특별한 전략을 계승자 전략을 쓸 것인데 아마 원심은 중립을 표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부터 여당의 경쟁이 치열한데 그렇다면 야당 좀 볼게요. 자유한국당의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는 영원히 지금 뭐 안병도 당협위원장밖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렇다 보면 중앙당에서 참신한 인물, 새 인물의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안병도 당협위원장뿐입니다. 네. 자, 정의당에서 지금 후보를 내세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이 당연히 내세우죠. 더군다나 이제 그 20대 때 구자호 후보가 나왔는데 득표율은 미미합니다. 2.2% 정도. 하지만 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6%가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의당도 이번에 정책과 가치를 가지고 아마 비전을 제시하면서 전략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아마 정의당 후보가 갖는 후보자 투표에선 지역구 투표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각 지역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시의 올 한 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교통 혁신을 맞은 곳이기도 하죠. 거물대리 일대 환경 개선과 더불어 시내폴리스 개발 재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포시의 올 한 해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정말 김포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개통된 도시철도, 그리고 10년간 표류됐던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재개, 그리고 대곡면 일대 환경 개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두 분이 생각하는 올 한 해 가장 김포시에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님께서. 일단은 김포의 도시계획 분야를 꼼꼼히 살펴본 점을 좀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포에 많은 도시 개발이 있으면서 다들 조합에 관련된 개발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좀 조합 아파트나 이런 건립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 김포에서 만약 그런 조합 아파트가 문제가 됐다면 슬럼화가 될 수 있고 흉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봤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어떤 평화무드를 타고 전망 지역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시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시에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서비스 행정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공무원 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서비스 질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이 부분 좀 아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조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포시에서 보면 이제 참 다사다난했던 한 1년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두 차례 우리 철도 개통이 지연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런 개통이 이루어져서 시민의 발로서의 역할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잦은 고장은 있었으나 다른 김해나 의정부에 비해서 조기에 좀 안착돼서 시민들의 편리성에 도모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좀 아쉬웠던 점은 대곤면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규제 강화로 인해서 그런 그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또 사업가들의 그런 일에 대한 의욕이 좀 상실된 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생산적 규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생산적 규제라는 게 뭐냐면 그분들에게 그런 그 환경 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런 설치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이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완벽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이전 단지를 새로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병행하는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지 않았겠냐는 그런 아쉬움이 같이 있습니다. 뭐 올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좀 꼽아보자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해드렸지만 김포 도시철도 개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획기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에 지난해 상당히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뭐 개통 이후에 지금 운영에까지 지금 순항이냐 아니면 순항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경전철 개통한 그런 지역들을 보면 용인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초창기에 많은 그 하다못해 운행이 정지되는 사태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 잦은 고장은 있었으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경전철 개통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김포공항에서 환승하는 그런 기간,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용에 좀 편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경전철 구상 단계부터 문제 제기했던 그 일량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들었는데 출근 시간에 혼잡도가 높고 조금은 몇 차량을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조금은 편리됐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기에 안정적인 개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이슈 한번 짚어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논란 지난해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에서 돼지 매몰 처리를 했는데 전염병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김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돼서는 9월 23일 통지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총 김포 지역에서 44,900여 마리 좀 키우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7천여 마리 정도 수매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이 수매 진행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북부 지역은 이 수매를 한다고 하고선 날짜를 자꾸 미루거나 어쨌든 그 수매하는 그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네. 이 부분 갖고 조금 문제가 있었었는데 김포는 어느 정도 이 전체 매몰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빠르게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이 김포가 어쨌든 이 돼지열병에 대한 자꾸 이름이 거론이 되니까 그 부분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서부 쪽, 경기 서부 쪽에서 어쨌든 빨리 매몰을 해서 이 부분을 빨리 잠식을 시켰다.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이 강화도하고 이제 강화군하고 같이
이 협력하는 부분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방역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뒤늦게 설치하다 보니까 좀 언론에 조금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자체 간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협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죠. 이번에는 경제 분야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김포페이가 이제 발행을 했고, 그리고 대곡면 일대 경제 자유구역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지역화폐는 이제 많은 이제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또 우리 잘 조기에 정착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이제 평가가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제보다 이제 우리 김포가 현재 그 대곡면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지역이 이제 전국에 한 5군데가 있어요. 나머지 몇 군데는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그런 IT 산업이라든지 물류, 금융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서 이제 세금 감면이나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그런 유인할 수 있는 큰 정책 제도예요.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첨가하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대곡면의 일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라면 오히려 전기자동차 이런 걸 먼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는 그 군산이나 울산이나 창원에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만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은 바로 생산 시설이 가능해요. 네. 지금 전기자동차를 군산에 옛날에 GM 공장, 폐쇄 공장에 지금 내년부터 생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R&D 산업에 좀 유치에 목적을 뒀으면 좋겠다. 마곡이라든지 판교가 어떻게 해서 조성돼 있고 거기서는 어떤 산업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면 좋겠고요. 특히 마곡 같은 경우는 LG 그 계열사 그 기업들이 연구단지를 다 모아가지고 LG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한 2만 명 넘게 연구원들이 근무를 해요. 네. 근데 그에 따른 1차, 2차 밴드 연구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부지와 또는 부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김포가 유치한다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젊은이들이 우리 김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 인하대.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학교인데 인하대는 왜 인하대일까? 인천의 밑쪽에 있어서? 그러면 인남대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물어봤다. 인천 하와이. 인천 하와이 아닌가요? 저희 신입생 때부터 많이 물어봐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알고 있어요. 19세기 후반 열강의 이권 개입으로 조선은 혹독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해 가면서 빈곤이 가속화됐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지 중 하나가 바로 하와이였다. 당시 하와이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행을 택한다. 이후로도 이제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에 우리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으로 이제 알렌 공사가 고종 황제에게 그 하와이 이민에 대한 건의를 했고 고종 황제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식 이민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제물포를 떠난 조선인 102명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첫 이민자다. 이후 1905년 하와이 65개 농장에서 한인 5,000명이 생활하게 이른다. 뜨거운 햇살 아래 힘든 노동을 견뎌내야 했던 조선인 이민자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번 돈의 상당수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다. 다양한 분들이 갔지만 새벽 한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고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노동을 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년 후 성공적으로 하와이에 정착한 조선인 이민자들은 고향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이민 50년을 기념해 떠나온 인천에 대학교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하대.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과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교 매각 대금을 합친 15만 달러가 인하대학교 건립의 마중물이 된다. 거기에 그 하와이에 있던 한인 기독 학원의 매각 자금이 인하대학 설립의 어떤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온 그런 뭐 디아스포라의 어떤 기환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학교가 바로 인하공과대학,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합친 이름이다. 특히 이민자들은 미국의 MIT 같은 세계 제1의 공과대학이 고국에도 생기길 희망했는데 인하대 공대가 유명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 이후 197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인하대학교가 된다.